네, 안녕하세요. 찰스 테일러의 근대의 사회적 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 게 제가 조금 시간이 늦었어요. 이번 주에 뭐 회사 일도 바쁘기도 하고 MT도 갔다 와가지고 제가 좀 영상을 좀 늦게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을 두 주 만에 읽지 않고 세 번 나눠서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5장부터 9장까지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발제문 준비하고 또 강의 준비하면서 야 이거 세 번 나눠서 하는 것도 되게 힘들다는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내용이 이제 만만치 않은 내용이라서 이거를 사실은 문장 하나하나 좀 설명하면은 또 제가 막 TMI로 설명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길게 이 책을 다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또 그것도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사실 나름 이렇게 같이 책 읽으면서 좀 긴 시간 동안 세미나 하게 되면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할 이야기도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이제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찰스 테일러의 논지를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사실은 이제 찰스 테일러가 기본적으로 헤겔리안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철저한 그 물리주의자들, 그 자연주의 철학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의 어떤 물리법칙이란 자연법칙 혹은 인과법칙에 종속되는 관념 이런 것들을 저항하고 혹은 이제 오늘날 심리철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자연주의 방식, 인식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의 이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반대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겔의 관념, 생각 혹은 이념이 우리의 현실을 지배한다고 하는 고전적인 방식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역시 비판적으로 따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상상이 실제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사회를 꿈꾸고 상상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과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어쩌면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히 어떤 초월적인 어떤 관념적인 어떤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방식의 어떤 그 관념, 이데아가 우리 현실에게 어떤 직접 영향을 준다 이런 방식은 완전히 배제하고요. 비판하고 오늘 그 얘기를 나눌 텐데 어떻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상상력, 그러니까 도덕적 상상력, 세계상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사회적 상상력이 현실을 지배하고 바꾸고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어떤 굉장한 역사학적인 혹은 그 철학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찰스 테일러는 헤겔리안이고 동시에 오늘날 되게 비판적인 방식으로 자연주의를 비판하고 동시에 그러면서 헤겔리안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재전유하려고 하는 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분석적 형이상학이라고 하나요? 또 이제 최근에 분석 철학 개념에서 이제 형이상학적인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많은 논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석 철학 이후에 또 최근 1970년 이후에 많이 등장하는 방식이고요.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존 맥도웰이라든가 또 브랜덤 같은 그 셀라스 이런 그 미국의 굉장히 또 이런 그 헤겔리안적인 분석 철학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논의들하고도 굉장히 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회 철학을 전개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찰스 테일러는 굉장히 고전적인 고전적인 이렇게 되게 근대적인 방식을 전유하는 방식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식적이고 단순하고 단순한 근대성 비판을 넘어서서 오히려 근대성이 가지고 오는 굉장히 좋은 유산들을 끌고 가면서 동시에 근대성의 문제점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해겔이라고 하는 그 관념론 전통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제 자연주의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수용할까. 뭐 이런 복잡한 어떤 그 전이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논의들은 사실 이제 자아의 원천들이라든가 해겔 철학과 현대성의 위기 이런 책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겠지만 오늘 실제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제 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근대성이 가지고 온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오늘에서 다룰 그 세 가지 핵심 테마는 이 책의 부제에도 나왔듯이 경제,
공론장, 인민주권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 세미나에서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이라는 책으로 이제 세미나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책 또 꼼꼼히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는데 똑같은 주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적 공공성이라는 것을 다룰 때는 반드시 하버마스의 개념을 토대로 해서 공론장에 출연하게 된 다양한 맥락을 살펴보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적인 개인의 출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핵심은 경제적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하버마스가 이제 공론장 얘기하니까 굉장히 공적인 것, 공통적인 걸 얘기할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개인적인 것, 사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것의 출현이 사실 공통성이라든가 공론장의 어떤 배경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핵심이 경제고요. 경제적 인간이 되면서 주체적으로 이제 사적인 개인 출연하고 그 사적인 개인들의 모임이 이제 공론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적인 출연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저희가 다룰 찰스 테일러의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결론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늘 세미나 그렇지만 이 경제와 공론장을 다루는 하버마스 논의를 찰스 테일러는 이미 읽었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만 완전 맥락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찰스 테일러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찰스 테일러의 핵심 태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서로 만나지도 않고 서로 의견을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대화를 하지 않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미디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상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의 의견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한 초월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적 사회적 상상이 갖고 온 그 공통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다. 또 이거는 전통적인 부족 사회와 너무 다른 맥락에서 형성되는 공론장이기 때문에 이 공론장이라는 것은 쉽게 제 표현을 말하면 내재성을 기반으로 한 초월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초월성이 없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 방식으로 초월성, 초월적인 어떤 관념, 초월적인 법, 혹은 어떤 것, 이념 체계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어떤 규범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 반대로 초월성이 상실됐고 초월성은 있지 않은데 근대적인 이 세계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전혀 다른 맥락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공동의 의제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통 감각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야말로 근대성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회적 상상력이에요. 근데 이 사회적 상상력을 이끌어가는 어떤 아주 대단한 독특한 그 공통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에 있어도 찰스 테일러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찰스 테일러가 어떻게 경제와 공론장 그리고 인민주권 그리고 보편적으로 편만에 있는 질서 잡힌 사회 개념, 그러니까 질서라고 하는 것,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섭리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이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에 뿌리 내리고 사회 저변에 깊이 깔리게 됐는가를 살펴보는 게 오늘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네, 그럼 하나씩 제가 이제 전체적인 틀과 중차적인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하나씩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제목은 객관화된 현실로서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근대성의 핵심 구성 요소는 경제 공장, 민주적인 자기지배의 실천과 전망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그러니까 경제하고 공론장은 빼고 경제하고 민주적인 자기지배의 실천 이건 둘 다 사적인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찰스 테일러는 경제는 철저하게 공공적이지 않다. 공공성을 결여한 것이고 사적인 이해관계, 교환관계에 기반한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애, 그러니까 나중에 루소 얘기도 하는데 그 자기애에 기반해서 어떻게 공공성을 이루어갈 것이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자기애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근대성,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근대성의 가장 핵심은 코나투스라고 하는데 이건 홉스랑 로크하고 스피노자에서 가장 강력히 드러나는데 자기 보존 욕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이기심이라고 하는 건데 나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를 기부한 중심으로 생각하는 생각 나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나의 자유 나의 권리를 먼저 고려하는 것 이것이 이제 코나투스고요. 코나투스는 내 생애의 의지 생애의 욕망 생애의 욕구입니다. 생존 욕구 자기 보존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반한 근대적 개인이 어떻게 사회를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냐가 이제 사회철학, 정치철학의 핵심 태제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근대 철학이 출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 형식의 이 이제 근대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뭐 소위 이제 데카르트 이후에 근대 철학을 다룰 때 굉장히 많이 다루는 이해관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자기 인식,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인식론의 전환, 그러니까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 바뀌는 근대성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 사실 이제 근대성의 핵심. 이건 뭐 철학사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아주 기본적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그 개념을 할 수 있고요. 그로티우스 로크의 도덕 질서 이론이 사회적 상세에 침투했다는 말은, 그로티우스는 이제 국제법을 이제 만든 사람이고, 로크 같은 경우는 계약론, 사회계약론, 혹은 자연법 이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도덕 질서, 도덕 이론에 투여가 되기 사회에 침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상업 사회의 근간을 둔 품위 있는 문명이라는 자기 이해와 연계되어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업사회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막 뛰어가면서 중요한 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여러분 예술이라든가 혹은 경제활동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영주와 농토들 간의 농노들 간의 이제 거래 관계에 의해서 그 생산이 이제 자급자족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7세기가 되면 중농주의자들, 그리고 무역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내 물건을 내가 직접 원래 거래하기로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팔로우를 찾아서 개척하는 어떤 그 개척자 정신이 생겨요. 동시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근대의 문예인들, 미술가, 화가들, 음악가들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궁정에서 사적인 그 예술가들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나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라, 나를 위해서 음악을 만들어라, 궁정에서 어떤 궁정 음악을 만들어, 이런 것들이 다 문예인들이었는데, 이제는 경제 상업 사회가 발전하니까, 그쵸? 나도 미술 작품을 소유할 수 있어요. 내가 귀족이 아닌데도, 그쵸? 돈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화가들이 직접 그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옛날에는 그래서 후견인이 중요했던 게, 나를 후원하는 어떤 그 귀족들이 그 귀족들에게 내 음악이라든가 미술을 이게 또 월급을 받고 주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직접 개인이 시장에 나와서 내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상인들이 무역시장을 통해서 국내 내수 경제뿐만 아니라 외국을 통해서도 막 물건을 판매하게 되니까 소위 부르주아층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르주아층은 어때요? 내가 경제 주체가 되어서 직접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그 기획을 하는 거죠. 내 상품에 대한. 이러면서 근대적 개인이 출현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핵심적인 거. 하버마스 얘기한 건데, 대가족 구조가 붕괴되면서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소위 4인 가족, 그때는 더 많았겠지만 일단 그 기본적인 가족이 핵과적으로 분화돼요. 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그 가업을 이어받으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 먹으면서 살아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부르주아 계급이 형성되면서 아버지, 그러니까 그 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예요. 경제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소위 오늘날과 같은 아버지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경제적 책임이 있는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가속이라고 하는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무리,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하인들까지 포함돼 가지고 이제 그 소위 뭐 옛날 최씨 집안이라고 하죠. 최씨 집안의 그 안에서 이제 하는 큰 가속 개념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와 가장 대변되는 부분이 경제의 독립이에요. 그래서 상업 시대가 열리면서 부르주아 계층이 열리고, 거기서 가족이 새롭게 형성되고, 그다음에 그 경제적 주체 인간이 발견되고, 거기서 인간이 교환 관계,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교환 관계를 통해서 근대적인 인간상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근대적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품위와 품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래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젠틀한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물건을 신뢰관계가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물건을 언제까지 주기로 했으면 반드시 그걸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신뢰가 무너지면 그 경제사회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경제라고 하는 그 경제적 인간이라고 하는 그 상업사회 그리고 교환정의가 확립이 되면서 인간의 성격이라든가 개인의 품성, 그 도덕적인 질서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런 그 경제 주권 그리고 경제가 형성되면서 사적인 것, 내 소유권, 내 권리라는 것이 생기고 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고 결정권이 생기고 그러면서 근대적 인간, 부르주아 공론장이 생겼다고 말하는 거고 여기에는 모든 그 사회적 가치가 막 같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찰스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엄청난 얘기를 빨리 한 거예요. 이 경제 주권과 그리고 상업사회 그리고 교환정의 그리고 개인 가족 그리고 그 거기서 필요로 하는 그 품행 이런 다 연결돼서 근대 사회가 출현하고 이것이 바로 공론장의 배경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이 책에서 찰스는 역시 이제 그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담아내는데, 또 하나는 이제, 질서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사회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세계에 대한 자연법칙, 내추럴 로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그 과학적 지식이 증대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사회과학,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인간의 행위라든가 사회의 어떤 행위들을 분석하고 사회과학이 출현을 하게 돼요. 사회과학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사회학에 과학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그 예측과 기대 효과가 들어맞게 되는 어떤 과학적인 시스템을 여기다 도입하는 거죠. 원래는 뭐 인문과학이라는 말도 쓰는데 결국 사회과학이란 말은 우리가 이 사회의 시스템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 과학의 프로세스를 비슷하게 하는 거고 그 말은 이 사회의 질서 혹은 이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 이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인 방식 혹은 인과적인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다는 방식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옛날에는 신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뭔가 방식을 움직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신이 이 세계의 질서를 부여했고 자연법칙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에 그래서 신의 섭리와 신의 질서가 이 자연법칙이다라고 이해하는 뭐 소위 하는 이신론적인 방식이 크게 유행을 했던 시기인 거죠. 그래서 신의 설계라고 할 때는 이 신의 설계가 이 사회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 중세까지만 해도 뭐 이런 거죠. 뭐 전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뭐 위계 질서 이런 창조의 장엄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이제는 자연의 과정들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방식, 생명이 진화하는 방식, 그리고 각각의 기능이 적합하게 작동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고 또 그 다양한 그 미시적인 그 아주 세밀한 영역에까지 서로 짝이 잘 들어맞고 설계가 잘 된 것처럼 잘 들어맞는 세계 이런 방식으로 신의 설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도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 이게 이제 근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상호 이익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제가 코나투스 얘기했죠. 홉스도 마찬가지인데 코나투스라고 하는 인간이 나만 생각한 내 보존 욕구가 먼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타인과 함께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이제 사회계약의 초점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그 서로 인간은 서로에게 늑대일 수밖에 없는 아주 그냥 투쟁적인 인간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타인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근대사회의 핵심인데 어떻게든 내 이익에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서로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사회를 조직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 되는 방식이 동시에 우리 사회가 잘 되는 방식을 어떻게 고민할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함께 이게 잘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생각도 아담 스미스 생각도 들어가고요. 프로그램 되어 있다고 하는 방식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행복에 체계적으로 유기적인 결과를 낳는 그런 나의 행동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은 자신만의 부를 추구하더라도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전체의 복제에 이바지 한다. 이런 게 이제 자유주의의 출현인 건데요. 이건 사실 뭐 롤스의 정의로만 봐도 이런 게 나오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행복이 가도록, 이익이 가도록 하는 건데, 그건 결국,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갈 것인가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근대 자유주의의 어떤 그 개념을 그대로 강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는 훌륭한 공학적 설교의 질서고요. 실제적 인과관계가 중요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이제 옛날에는 그 서로 이제 존재론적 위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존재론적 위계가 어떻게 그 위계를 인정하면서 서로 공명하느냐가 중요한데 이제는 각각 개개인의 의식적인 사고 안에서 서로 맞물려서 조화롭게 평등이라고 하는 그 각각의 그 원자들은 다 평등한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갔냐. 그래서 의미의 조화가 아니라 그 서로 얽히고 맞물린 원인들과 관련돼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인간의 서비스의 교환에 관여한다. 이게 제가 아까 했잖아요. 서비스의 교환이란 거는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교환의 정의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서로 상호 신뢰가 담보되어야만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내 주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국가는 내 안전을 보장하고 이거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나는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는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이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근데 이게 크게는 이제 국가 관계에서 만들어진 거고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라든가 사회 관계라든가 교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예요. 국가와 별도로 사회가 형성되고 이 사회의 핵심은 경제 교환이고 교환정이고 거기서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차원이 새로운 질서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조직화된 사회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번영. 이것이 이제 근대적인 조직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서가 잡혔고 하나님께서 신께서 여기 세상에 설계를 했으면 이 질서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혁명이 있으면 안 되고 안정적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동시에 경제적인 번영을 이뤄서 상호 잘 사는 것이 중요하게 된 거죠. 루이 14세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식민들로부터 받는 경외와 존경은 그들이 공짜로 주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받기를 기대하는 정의와 보화를 위해 지불한 대가일 뿐이다. 그러니까 국가와 인민들, 시민들, 그러니까 국민들과의 관계도 교환 관계로 이해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질서 개념인 거죠. 그래서 통치자와 식민은 서비스의 교환 관계로 이해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죠. 경제는 점점 더 사회의 지배적인 목표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교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사회가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인들은 이윤에 대한 사랑으로 행동한다. 예, 이윤이 바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통치자의 훌륭한 정책은 이 사랑을 공동선으로 이끌어주니까 각각 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이 개인의 이익들이 어떻게 공동의 이익으로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 일단 이게 루소의 고민이었고 이게 사실은 통치자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통치자들은 생산의 증대와 무역이 정치력과 군사력의 핵심 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이제 너무나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와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경제와 맞물리고 있다는 것을 이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생산이 늘어나고 무역이 증대함으로써 국가가 강해지고 거기서 이제 정치적 외교적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 결국 군사력이고 정치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이제 통치자들도 역시 경제에 관심을 두고 이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현실이 상인 계급의 지위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은 이제 부르주아 시민 계급이 등장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르주아 시민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것이란 것과 별개로 사회적인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것이 결국은 프랑스에서는 왕을 단두대에 처형하는 프랑스 혁명에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고요. 영국에서도 역시 다양한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서 잡힌 사회와 안정된 경로가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다는 사실,
그 사회가 안정된 경로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이는 평범한 사람들까지 질서 잡힌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귀족이라든가 수도사들이 고귀한 삶을 살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데,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꾸준하게 근면하게 일하면 나 역시 안정된 경로에 의해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체득하고, 그러면서 이 사회의 안정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질서 잡힌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이러한 경제적 직업을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일을 위한 규율을 처방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사회 정치적 토대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실한 것, 근면한 것, 그리고 저기 뭐야 소명을 갖고 일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베버의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영적인 수준에서도 변하니까, 지금 말한 것은 경제적인 사회상이 만들어지고 근대적인 시민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영적인 변화, 그러니까 영성에 대한 사람들이 그 신앙심도 변화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라 하냐면 질서 잡힌 사회는 평범한 삶을 신성화하는 기초였다. 자, 이게 이제 뭐 루터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제 루터의 직업성서 콜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는 수도사들만 거룩한 직분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평범한 시민들과 평범한 직업 모든 것들 역시 우리가 이제 제가 알지만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질서의 한 부품으로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것 역시 신성한 거죠. 그래서 이게 서구 문명의 형성 과정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신성화, 그러니까 직업의 소명, 이런 것. 그래서 평범한 삶을 가장 고귀한 형태의 기독교적 삶을 위한 장소로 승격하죠. 그래서 이것은 엘리트주의에 대한 공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생활에서 평등성이 지닌 중요성의 발판이 됐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뭐 이해할만 하죠. 옛날에 이제 뭐 귀족 중심의 정치라든가 수도원 중심의 어떤 정치 구조, 종교 권력에 대한 반항이었고, 평민들이 굉장한 이제 습격하게 되는, 지위에 습격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권력자는 권자에서 내동댕이 쳐졌으며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이 칭송받게 되었다. 네. 근대적 인간상이 출현하는 건데요. 평범한 삶에 대한 긍정은 경제적인 것에 중심적인 위치를 부여하게 된 배경이 됐다. 가족생활이나 가족관계에 엄청난 중요성을 대두해야 된 배경이 일부다. 네. 왜냐면 근면한 아버지가 돈도 잘 벌어오고 그런 아버지가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 존경을 받고. 근데 이게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거죠. 예. 예. 부드러운 상업.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 그 재화를 가져오고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대가 되면서 아까 했지만 경제적인 주체적인 인간이 되면서 그것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또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인간이 아주 이상적인 인간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찾을 때는 그걸 부드러운 상업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반대되는 건 뭐예요? 옛날에 귀족들이 추구하는 거는 군사적인 영광, 그 야만적인 파괴,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는 존경과 명예의 어떤 근거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상업에 의존할수록 더 세련되고 문명화되고 더 탁월한 평화의 기술을 갖추게 된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경제적인 인간이 될 때 핵심은 뭐예요? 타협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저 사람이랑 거래를 맺으려면 일단은 성품이 좋아야 되고요. 나름 그 기술이 필요해요. 협상의 기술. 그 협상의 기술이 사실은 외교와 혹은 무역과 국제관계에서 국제무역 그리고 국제협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평화적으로 협상할 것인가의 기술이 중요한 거고, 이것이 결국 이제 근대적인 인간상과 경제와 국제관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벌이를 향한 충동은 고요한 열정으로 여겨졌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돈벌이를 하는 것이 근대적 인간, 경제 인간의 중요한 건데, 그것은 이제 막 그 뭐라고 할까? 이거 굉장히 열망인데, 고요한 열망이라고 표현한 건 뭐겠어요? 돈을 벌려면 겸손하고 온유해야 됐습니다. 무슨 그 성경에 예수님의 성품 같은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실한 사람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열망을 갈고 닦는 거는 굉장히 고매하지만 그 열망 자체는 돈을 향한 충동인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돈벌이는 우리의 이해 관심에 봉사하며
이해 관심은 열정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쵸? 내가 이제 개막라인처럼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깽판 치고 싶을 때 깽판 치고 이러면 돈 못 버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이해 관심이 나의 어떤 그 열정과 욕망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자기를 통제하는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관심을 좋아하는 경제를 중심에 두고 새로운 자연 질서 개념이 되었고요. 이게 우주에까지 투철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서로 밀착하고 결합한다면 생존과 번영에 서로에게 봉사한다. 이런 생각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는 상호 연관된 생산과 교환, 소비 행위들로서 고유한 법칙과 역학을 갖는 체계다라고 얘기하고요. 경제적인 것은 함께 연관된 방식, 무질서와 갈등의 위협이 없는 원칙상 그대로 자족적인 공존의 영역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변화가 곧바로 정치의 변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하버마스도 얘기하는데 처음에 그 공론장에 출연할 때 그 부르주아 시민 계급이 형성될 때요. 처음에 그 공론장은 경제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문해적 공론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경제적인 인간으로 확장되고 이게 정치적인 것까지 그 변화를 일으키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걸 지적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변화가 정치적인 변화로 곧바로 이어진 건 아닙니다. 사회적 존재의 또 다른 차원이 있고 거기에는 고유한 형태와 통일성이 있다. 시민사회가 이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경제적인 인간들, 원자적 개인들이 출연하고 그 다음에 공론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이게 이제 시빌 소사이어티고 시민사회예요. 시민사회는 이 개인들, 원자적 개인들이 시민사회로 모여서 이 시민사회에 모여서 공론을 만들고 공통의 관심사와 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변화는 여전히 절대 왕정 시대였고 귀족들이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중간 다리에 이제 공론장이 있고 시민사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사적인 개인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권을 가진 인민과 공론장이라는 이 두 가지 형식은 모두 우리를 집단적 행위 주체성이라고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collective agency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적인 변화까지 만들어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현실을 객관화하는 사회과학이 등장한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런 다양한 사회 현실들을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드러나고요. 현실의 배치와 그것을 구조화하는 인과관계들에 대한 상이 필요했죠. 그래서 집단적 행위 주체성이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객관적인 법칙에 지배되는 사회,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사회과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누군가, 누가 변화시키는가,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설명하는 게 행위 주체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행위 주체성이 실제로 어떻게 사회를 만들어가느냐에 대한 설명. 두 번째는 이 객관적인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사회 구조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과학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사회가 상업사회로 이해되는 방식에는 도덕질서의 고착화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근대국가의 훌륭한 내부 평화 유지에는 상업사회의 전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전쟁이 아니라 생산이 가장 고귀한 인간 활동이었고 전사의 명예, 이게 명예와 수치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전근대적인 방식에서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했던 거, 가문의 영광, 그리고 가문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는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일상의 평준화를 지향하고 각 개인들이 어떤 성품을 갖느냐가 중요하게 됐다. 아까 제가 다시 얘기했죠. 그래서 대의, 헌신, 위대성, 영웅주의가 쇠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효성, 실용성, 그리고 교환, 그리고 개인의 주체, 그리고 욕망, 욕구,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 책에서는 이제 자세히 단장을 짧게 언급하는데, 그래서 니체가 근대성 비판할 때, 니체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엘리트주의적인 방식이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근대성, 개인화되고 이제 뭐랄까 이빨 빠진 그 야수의 본능을 잃어버린 근대인들, 전사의 어떤 생애 의지를 박탈당한 근대인들을 굉장히 비판하죠. 나약한 인간이라고 해서 역사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초월적인 그 귀족되지 못하는 그 인간을 비판하고요. 그래서 이제 니체 비판이 여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근대 시점 정착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이건 당연하죠. 이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근대성의 상정한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적 상상과 제도의 변화와 질서 잡힌 사회, 평등 사회를 이전인 엄청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사회가 변화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도라는 것이 정착이 되고 어떤 아주 하부 구조까지 그 뿌리 내리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요. 또 굉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 노예는 있었고요. 여성들의 인권은 아주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것을 뭐 엄청나게 그 빠른 변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혁명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 역사가 있긴 하지만 역시 이제 저항은 여전히 있다. 네, 공론장에 대한 설명은 모르겠어요. 지난 세미나 참여하신 분들이라면은 좀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이제 복습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좀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장은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을 토론하며 그에 관해 공통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는 하나의 공통 공간이다. 커먼 스페이스다라고 하는 게 찰스 테일러의 핵심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다양한 것이 있는데 하버마스는 여기서 이제 그 인간들의 개인의 욕망과 욕구들이 어떻게 이성으로 전환되는가. 그러니까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서 함께 그 커뮤니케이티브라고 하죠. 의사소통을 통해서 레셔널리티, 합리성을 도출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공론장과 근대동론의 핵심으로 봤거든요. 역시 이제 하버마스 같은 기획이죠. 근데 찰스 테일러는 조금 달라요. 뉘앙스, 그 강조점이. 그래서 여기서는 각자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교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뭔가 통하는 게 있어. 이거를 중심으로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통성, 공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옛날에는 모여서 오랜 시간 함께 습관을 형성하고 전통을 이어받고 함께 한다고 하는 공동의식이 오랜 시간 내재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대적 공동성이 이걸 완전히 문법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지역에서 단순히 그냥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신문을 통해서 하나의 생각, 하나의 공통적인 의견을 도출해내는 그 방식, 그 메커니즘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서로 통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찰스 테일러의 어떤 중요성이고 강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력의 하버마스의 공론의 구조 변동이라든가 마이클 워너, 저는 이 책은 안 읽어봤는데 공화국의 문학이라는 책이 있대요. 이 책에서 이제 찰스 테일러가 많이 이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역시 하버마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버마스의 중심 주제는 18세기 서유럽에서 공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출현한 거죠. 우리 복습하는 개념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출판물, 집단별, 지역별 논의들이 하나의 거대한 논쟁으로 간주되고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토론 공간 안에서 서로 연결되었고 서로 연결되었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교환하고 공통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다. 이들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이지만 미디어를 통해 공통의 토론 공간 안에서 서로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공론장이란 어떤 결론이 공론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그렇게 상상되는 한에서만 공론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상상을 공유하는 것. 그게 이제 공론장이 출현하고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분산된 참여자들이 하나의 거대한 논쟁 속에서 연결되는 것. 공론장은 사회적 상상의 어떤 전환, 근대 사회의 발전의 결정적인 전환이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이제 근대의 사회적 상상. 그러니까 시민들이 신민들이 하나의 공동적인 상상을 끄집어내는 이것은 사실은 뭐라고 할까 찰스 테일러가 놓지 못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세계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관념이라고 올드한 모델은 관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이 사회적 상상력이 공론장을 출현하게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론장은 그래서 이게 찰스 테일러는 이게 강조 좀 달라요. 장소 한정적 공간들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커피 하우스나 살롱이라든가 뭐 이런 집단적으로 모여서 함께 토론하는 걸 많이 얘기는 하긴 하지만 하버마스만큼 강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정된 공간을 초월한다. 공론장이라고. 장소 한정을 초월한다. 그래서 공론장은 다양한 공간들을 실질적인 만남이나 모임과는 상관없는 하나의 커다란 공간을 함께 엮어낸다. 18세기에 출현한 공론장은 특정한 장소에 한정되지 않는 장소 초월적 공통공간이다. 그래서 공론장의 특징 두 가지는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공론장의 정체성.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치적인 것, political하고 public sphere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정치는 것은 주권자가 선택을 하고 그 권력을 발휘하는 것, 공권력을 발휘하는 영역이고요. 공론장은 공권력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의견이 모여지는 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것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네, 그걸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당성의 척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공론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은 무엇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뭐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이성이고 찰스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역시 찰스 테일러는 공화주의 전통에 약간 서 있어서 이제 일단 루소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공론장은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토론의 장소이다. 사회는 공론장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공통 의견에 다다를 수 있다. 이 공통 의견은 비판적 논쟁으로부터 도출된 성찰적 관점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규범적인 지위를 얻는다. 예, 이 부분은 이제 하버마스와 비슷한데요. 하버마스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론장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은 우리가 이거는 아프리오리 선언적으로 우리가 먼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그 토론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론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근대성의 혁명이에요. 예. 어떤 그 왕의 지시라든가 공문이라든가 칙령이라든가 혹은 뭐 일방적인 어떤 조서가 아니에요. 예. 시민들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서 거기서 도출된 결론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그것에 복종하는, 스스로 복종하는. 이게 근대성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것을 더 나아가서 법으로 만드는. 법의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법의 권위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함께 의견을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된다의 정당성.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권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비판적 논쟁부터 도출된 관점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근대성의 놀라운 혁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각 개개인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결론, 예, 이게 수기 민주주의하고 연결되기도 하고요. 오늘날 딜리버레이티브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 다양한 방식으로 뭐 소위 이제 근대적인 의회를 만들어내는 핵심 아니겠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역시 이제 거기서 권력이 나오는 거고 정당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치 권력이 외부의 무엇인가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고 견제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근대적 공론장과 더불어 등장한다. 그래서 그동안 정치의 영역은 아까 지금 귀족의 영역, 왕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견제하고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는 시민들이 그걸 할 수 없었죠. 근데 이제 뭐 프랑스에는 삼부회라는 것이 생겨서 시민 대표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이 이제 법을 막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론장을 통해서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이런 발행을 통해서 그 실제적으로 정부 야당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 이제 공론장의 구조 변동이 아주 자세히 막 나오는데요. 이 공론장이 굉장히 정치 외부에서 정치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근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공론은 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파 정식으로부터 이상적으로 해방되어 있으며 합리적이다. 이 공론이란 공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론장에서 시민들이 만든 그 의견은 권력 행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당파로부터 해방되어 있고 또 합리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의 의지나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일종의 담론으로서 규정되어 있고 이 담론은 이성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권력은 이성에 의해 길들여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 이 말이 이제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로 공론장의 개입자들은 비개인성, 불편, 부당성, 특별 누구 편도 만들죠. 당파 정신을 회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근대성의 혁명이죠. 공론장의 이건 뭐 롤스도 막 차용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거의 나만 생각하거나 내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절대 공동의 이익 그리고 공론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이게 의견 조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찌됐건 공론에 들어간 사람은 함께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컨트롤이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근대성의 개인이 가진 그 인격과 품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공론장은 사회에서 항상 논쟁이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연루되죠. 그러니까 모두 다 그 공론장은 전쟁터예요. 근데 거기서 정당성을 만들어내려면 서로가 합의하는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끊임없는 자기 절제가 필요하겠어요. 자기 억제가. 예. 그게 이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학습한 사람이 이제 근대적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분열적이고 파괴적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당파성 없이 공동의 선을 규정하기 위해 애쓰는 권력 바깥의 논쟁이며 합리적인 논쟁이기에 그런 두려움을 상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데 이거 뭐 깽판 치고 개판 되고 난장판 되고 서로 의의를 상해서 막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하는 이유는 여기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는 적어도 합리적인 논쟁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 이 합리적인 논쟁이 결과로 도출되면 우리는 거기에 승복한다고 하는 놀라운 그 게임의 규칙이 만들어지는 장이 되는 거죠. 예. 공론장은 권력 외부에 있지만 권력의 규범적인 역할을 하는 이성적 담론 속에서 정치 영역의 매개 없이 사회로 하여금 공동의 의견에 도달하고 만든 것이다. 이런 거고요. 공론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치 구조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으며 그 독립해서 존재해야 된다. 공론장의 참신성은 급진적 세속화에 있다. 예, 그래서 이 세속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요. 이 세속화는 독특한 세속화인데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예, 한번 읽어볼게요. 공론장은 우리가 그 안에서 수행하는 공동행위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연합체다. 철저하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연합체죠. 공동행위란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통의 정신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공통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세계 영혼, 중세처럼 세계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거를 신에 대한 관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신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동의 정신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굉장히 종교적인 거고 초월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공동의 정신이 다시 이 세계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정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론장에서 함께 토론하면서 우리가 공동의 정신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끌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세속화예요. 그래서 공동행위는 행동 초월적인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하는 틀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점 때문에 그 행위는 근본에 있어서 세속적인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제 말인데요. 철저하게 내재성 속에서 초월적인 걸 설명하려 한다. 내재적 초월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초월적인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준다고 생각했던 전근대적 방식에서 동일한 것이 철저하게 세속화되면서 공동의 그러니까 인간 이성에 의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그 공동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인간이 창조해낸 거야. 그리고 이것이 철저한 세속화가 만들어낸 공동정신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급진적인 세속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테일러는 공론장에서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버머스랑 완전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근대적 세속화의 특징. 근대 이전에는 인민이 자신들의 행위를 초월하는 무언가에 의해서 구성된 존재로서만 스스로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내 존재의 의미, 내 직업의 의미, 우리 사회의 존재 이유, 우리 국가의 이유 다 외부에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거라고 생각했고, 혹은 뭐 하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초월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목적론적인 세계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회가 구현하는 존재의 대사슬, 뭐 존재의 위계질서, 신뢰에 의한 토대, 뭐 인민을 규정한 전통적인 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초월적인 거예요. 법도 초월적인 거죠. 우리 부족이 옛날부터 믿어왔던 이 법이 우리의 정치성이 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초월적인 거예요. 근데 18세기 공론장은
장소 초월적인 공통 공간. 이자 행위를 초월한 어떤 것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 공동행위 주체성이었으며 순수하게 그 자체의 공동행위들에 근거한 행위 주체성이다. 철저하게 이 세속 사회, 내재적인 사회 속에서 도출된 행위 주체성 그리고 공동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우리 존재의 의미라든가 목적론적 세계상이라든가 혹은 뭐 공동 정신이라고 하는 외부의 질서에 의지하지 않는 순수하게 내재적인 방식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근대적 공농장의 특징. 근대적 공농장은 새로운 장소 초월적인 공간이었다. 아까 얘기했죠. 거기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공통의 정신에 이룰 수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장소 초월적 행위 주체성을 구성한다. 예. 사회의 정치적 재정으로부터 독립해서 범속한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을 이룬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의 구분, 이 세속 시간을 신성화하는 거죠. 거룩한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거룩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목적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 행위의 주체의 어떤 근거라든가 이유를 우리가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근대적 인간상 공론장이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장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7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그러니까 영상 제 보시는 분들은 굳이 뭐 빨리 돌려보지 않으셔도 뭐 될 것 같아요. 네, 7장. 제가 이제 6장 경제하고 공론장을 설명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자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서두에 빠르게 많은 내용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뒷부분은 그다음부터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보고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일상생활의 긍정,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근대적 믿음과 감수성의 탄생.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찰스 테일러가 17, 8, 9세기의 종교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예.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일상적인 것의 긍정, 신성을 가졌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성과 속을 나눠서 구분하는 방식을 철폐하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세속적인 삶을 긍정하는 방식.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이야말로 세속화를 가져온 어떤 가장 첫 번째 모티베이션이잖아요.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한 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세속화를 가져온 거죠. 일상의 세속화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범속한 시간 속에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고 소명을 수행하며 가족을 유지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베버의 태제이기도 하죠. 평화롭고 합리적인 생산성이라는 부르주아 윤리의 기초를 닦아주었죠. 네. 이는 관계 속에서의 자아 실현형 윤리를 이어주니다. 아까 얘기했죠. 인간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이를 실현할 수 있는가, 상호 이익 속에서 자기 이익도 도모할 수 있는가를 도출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타자성이라든가 반성적 주체에 대한 의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상호 주체성이라고 하는 헤겔의 그 문제의식 속으로 연결되고요. 인륜성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적인 것의 출현, 이것도 재밌는데요. 아까 다시 뭐 반복하는 것인데 사적이고 경제적인 행위자에게 주어진 중요성은 일상생활의 윤리 안에서 생산의 삶이 갖는 의미를 반영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자립성이 생기면서 사적인 것이 생기고 경제적인 행위자가 생기고 일상에 대해 삶을 컨트롤하고 시간 관리를 하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사적이면서 경제적인 것과 연결됩니다. 돈을 벌려면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예. 그래서 국가와 다른 권위의 공적 영역에 반대되는 측면입니다. 경제는 그래서 사적인 영역이에요. 사적인 것에 출발합니다. 네. 사적인 생산의 세계는 새로운 존엄성과 중요성을 갖게 되죠. 맞습니다. 사적인 것의 강화는 개인주의에 대해 일종의 허가를 내주는 것이 되죠. 당연하겠죠. 생산 행위자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그쵸? 옛날처럼 내가 이제 농장에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건 떼가지고 직접 내가 파는 거예요. 자율구제 체제에 따르면서. 그쵸? 시장 질서에 따르죠. 그래서 근대적 의미의 경제관념이 출현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까 설명했던 방식입니다. 공적인 것 출현. 공적이라는 말은 첫째, 공적인 것을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러한 사안의 관리와 연관된다. 그래서 이제 퍼블릭 어페어, 그러니까 공공 사안들, 뭐 이런 얘기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성을 접근이나 출현, 공공성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 공공성을 어떻게 출현하냐 이런 문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공론장이 바로 장소 초월적인 공통공간, 즉 사람들이 모여 서로 만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상호 출현의 공간이며 공적인 공간이다. 그러니까 사적인 것을 드러내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주의란 말이 중요하죠. 찰스텔러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근대성, 그러니까 자기 표현의 시대라고 이제 찰스텔러는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유한 경제 영역 이런 의미에서 공적이진 않죠. 예. 왜냐면 제가 알겠지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겠지만 그 개개인이라든가 그 사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는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크게 관심 갖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경제는 새로운 종류의 사회의 첫 번째 양상, 공론장이 부상한 배경의 일부를 형성하는 거죠. 내밀한 영역이 출현하면 이건 아까 제가 했지만 가족인데요. 18세기가 전개되면서 사생활에 대한 또 다른 요구의 진원지가 되고요. 가족이 주관성과 내면성을 강조하고 발전 과정이 나오고요. 감정에 대한 숭상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떤 사회학적 분석도 많이 나오죠. 종교개혁의 도움으로 이렇게 됐다 뭐 얘기 나오는데 세속적인 시간 속에서 장소 초월적 공동행위 주체성을 조건들이 창출되고요. 종교는 정치 단위들의 건설과 정치적 재구조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쉘던 월든의 정치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근대 정치 경제 구조에 굉장한 에토스를 형성하는 이런 것도 분석이 돼 있거든요.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시민들의 어떤 성품을 교육하고 가르치는데 교회만한 곳이 없었어요. 왜?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매주 정기적으로 한 곳에 가서 한 사람의 설교를 들어요. 이게 그 사람들의 정신 구조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지대하겠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런 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덜하긴 하지만 이때 당시는 어떻게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민주적인 시민 혹은 그 당시에 그 시민들을 교육하고 형성하는지 되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직접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그 성품 있잖아요. 여러분 근면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직업은 하나님의 존명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도들에게 각별한 헌신을 요구하고 가족, 친족, 이웃, 다른 이들과 결합할 것을 권유했죠. 이웃사랑을 얘기하고요. 신도는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열려있는 하나의 종교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었고요. 근대의 수평적 혹은 직접 접속 사회를 위한 근거, 새로운 연합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회성 양식을 위한 근거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베스트팔렌 조약도 아시겠지만 종교의 자유가 형성되면서 물론 뭐 이때는 좀 미약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회와 교파가 탄생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권력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고 새로운 것의 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출현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제가 자세히 하지 않지만 창건 신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교단이 새로 만들어지고 국가가 새로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것이 출현할 때는 반드시 신화가 들어갑니다. 신화적 요소가. 이 신화적 요소에서는 우리가 함께 애써서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굉장한 그 프라이드가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뭔가 도덕적인 성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또 종교가 출현하고 하나의 기구와 제도가 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도와서는 뭐냐면 교파가 분열하고 새로운 교파가 만들어내면서 또 창건 신화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시 또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이 시민들이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주었다는 것이죠. 재밌는 분석이죠. 빨리빨리 넘어가네요. 8장. 주권을 가진 인민. 하나의 이론은 새로운 실천을 수반하는 새로운 종류의 활동 영감을 주고 어떤 집단이든 그런 실천을 채택하는 집단의 상상을 이루죠. 네. 그래서 새로운 이론과 전통적인 실천의 결합이 좋은 성과를 만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무리 그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고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실현하려고 하더라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념이나 이론이나 상상력이 바로 실현되거나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추동하는 행위 주체자들이요. 나름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의 의지가 늘 새로운 에토스를 가진 사람이 개혁 의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요.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개혁 이전, 새로운 사회 이전부터 사람들이 꾸준하게 갖고 있었던 그 감성을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그러니까 개혁은 언제 일어나냐?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과 동시에 그 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성품을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하대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실천과 결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뭐 제론 뭐 여기 몇 가지 예화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전쟁은,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를 도출하는데 굉장히 사회혁명에 큰 도화성이 되고 어떤 그 진짜 동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진화의 원천이 되고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이 그런 도화성이 됐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출된 독립선언문 이건 것들을 통해서 인민이라고 하는 것, 인민이나 보편적인 인권을 가진 인민이 출현하게 된다.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요. 그 인민의 의지는 이미 독립선언문 이전 혹은 남북전쟁 이전에도 계속 꿈틀거리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상상이 결합될 때 새로운 상상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민 의지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는 게 이제 미국 헌법이고요. 스스로를 법의 근원으로 여길 수 있는 인민의 의지가 근대 도덕적 질서를 이룬다. 이제 여기까지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어떤 절차와 그 설명이 필요한데 사실 이 책은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빠져서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설명은 다른 책을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연합정부는 미 합중국의 인민의 정당성에 기반을 두어야 했다. 네, 이게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시에 과거의 행위를 새로운 원칙의 산물로서 재해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와 관행상의 연속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제 뭐 새로운 것 다 도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오진 않거든요. 연속성의 핵심은 뭐냐? 식민지 이주민이 선출된 의회를 정당한 권력의 형태로 수용하는 것. 네. 그래서 이제 이 의회의 권력을 내가 인정하겠다고 하는 모두의 합의가 있을 때 가능했다는 거고요. 선출된 주의회들이 왕정 혹은 제국의 통치 아래서 자행된 행정관의 권리 침해에 맞서 식민지 이주민의 자유를 위한 방파제가 되어줬다.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 의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왕정의 제국의 통치자들이 그 식민지 이주민들 되게 못 살게 하고 학대는 뭐 굉장한 이제 차별이 심했대요. 근데 만약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의회가 만들어지면 그 의회를 지지하는, 의회를 어떤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식민지 이주민들이고, 그 식민지 이주민들이 이들을 선출하고, 그 선출한 사람들은 또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어떤 모종의 교환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인민주권은 제도적 의미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것이 새로운 질서의 토대였다. 그래서 이제 의회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형성되고, 동시에 그 관행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지하는 그룹들을 함께 서포터즈로 활용하면서 그 새로운 제도가 연속성을 갖고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실천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상상이다. 역시 이제 일관된 찰스 테일러의 논지고요. 이러한 종류의 이행의 결정적인 것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즉 새로운 이론을 실현하는 방법을 포함한 새로운 상상을 인민이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사회적 상상이 이제 인민에게까지 퍼지는 그 시간과 과정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거 인정하면서도 그때 될 때 이제 이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게 사실은 뭐 독립선언문이라든가 뭐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이런 혁명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찰스 테일러는 루소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데요. 이 부분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뭐 루소의 일반 의지에 대한 거는, 그리고 공화주의에 대한 설명은 저도 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찰스 테일러가 루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불안한 현대사회도 그렇고 자아의 원천들도 보면은 루소를 통하고, 왜냐면 공화주의자들이 결국 기댈 수 있는 거의 원천은 루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루소의 정치 철학에 대한 논의들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의 공화주의뿐만 아니라 이제 근대에는 루소, 그리고 몽테스키에도 많이 얘기하고, 몽테스키에는 이제 법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신공화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인용하는 그런 건데요. 루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아까 얘기한 그 자기애에 빠진, 그 코나투스에 빠진 인간들이 공동의 이익을 함께 구축하면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루소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일단 내 살고 보자. 이게 사실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또 반대로 일반적인 선을 위해 행동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중성이 대립한다고 생각하는데 루소는 그렇지 않다. 잘만 하면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고 얘기하고요. 이 이중성을 극복할 때, 곧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내 동료들의 정당한 목표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나의 소망이 일치할 때 진정한 조화가 올 수 있고, 이런 국가가 공화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기애와 공감, 이런 이 두 가지 원초적 본능들은 이성적이고 덕성 있는 인간 내면에서 공동선에 대한 사랑으로 함께 융합합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정치적 맥락에서 일반 의지, 그러니까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일반 의지가 있고, 그 일반 의지는 그 개인들의 의지가 모여서 된 거고 함께 연동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루소의 이론은 개개인들의 의지들을 조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은 자유에 대한 제동이 아니다. 법은 우리 안에 가장 진정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자기의 더 높은 도덕성으로 확장되고 변환된 자기애로부터 나온다. 라고 얘기한 거고, 이는 인간이 고독으로부터 사회로 이행하며 얻은 결실이자, 그쵸? 인간이 이제 고독한 늑대로 있다가 이제 사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함께 잘 살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실을 얻은 게 법이잖아요. 동물적인 상태에서 인간적인 상태로 나아가며 얻은 결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연한 이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칸트 같은 걸 비판하는데,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나를 초월하는 어떤 보편적인 이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전통적 용어로 표현했던 세상의 절규로 들을 수 없게 되어버린 우리 자신 안에 가장 내밀하고 본질적인 것과의 재결합, 이런 것들이 공감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연동되는 것, 덕성을 중심 개념으로 만드는 정치학, 자기애와 조국의 결합,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고대 덕성 개념이 회귀되고, 이게 이제 공화주의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루소의 사회개혁론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공화주의적 축제라고 하는 재미있는 개념을 말합니다. 여기 뭐라면 이건 하나의 어떤 우화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루소가 꿈꿨던 공화주의가 뭔지를 볼 수 있어요. 공화주의는 축제와 같다. 근데 이 축제에는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배우들이 관객들 앞에서 자신을 선보이는 극장이 아니라 모든 이가 배우이자 관객이 되는 공공축제를 모델로 삽니다. 이게 공화주의 모델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펙타클. 그러니까 우리가 극장에서 뭐 엄청난 스펙타클을 경험할 때 그 스펙타클의 목적은 뭐냐? 안 됐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광장의 한가운데 화관으로 장식한 막대를 꽂아라. 거기에 사람들을 모두 모아라. 그러면 축제가 열릴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잘하라. 관객들 스스로가 즐기게 하라. 그들을 배우로 만들라. 모두가 더 잘 연합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이들 속에서 자신을 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 어때요? 그러니까 공화주의자들이 꿈꾸는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열망을, 에스피레이션을, 그 열망을 계속해서 고양시켜서 그것이 다른 이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겠고 하고, 그러니까 내 열망은 스스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게끔 만들어 나가고 지향하는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나 것만을 지키거나 보호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열망이 아니라 내 열망이 공동의 이익까지 확장되어가는 열망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집에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제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꿈꾸는 그 광장 한가운데 화관으로 다시 막대를 꼽아라는 것은 약간 상징적인데,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이룰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비전과 이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툭 건드놓기만 하면 누가 지배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서로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그런 열망이 꽃피울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런 방식의 축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리퍼블리칸 페스티벌이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멋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꿈꾸는 거고, 이런 그 공화주의적 비전이 사실은 시민사회를 통해서 시민성이 강화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사회인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신공화주의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파커 팔머도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들이 사회를 책임져서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건 결국 공화주의적 열망에서 나온다라고 얘기 많이 하죠. 예. 마지막에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느려지네요. 텐션이 떨어져 나옵니다. 피곤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9장 어디에나 퍼져 있는 질서.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합니다. 내용은
위계의 사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는 경제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공론장에 접근하려 할 수 있으며 독립적 결사체제의 세계 속에서 움직인다. 이건 얘기했던 거고 근대 이전에는 주존과 후견제도, 노역과 가부장제에 의한 의존이라는 사슬이 연결돼 있었죠. 이 전체 사슬은 위계적 상보성. 그러니까 상보적이긴 한데 사실은 위계를 근거한 존재의 상보성이기 때문에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층에 있는 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층에 있는 자들은 지배와 보호를 제공하고 아까 제가 다 얘기했죠. 이게 이제 위계 존재 구조입니다. 집안, 가족, 후견 관계 등 사회 안에서 한데 짜여 얽힌 다양한 의존의 실타래와 군주제 정치 제도 사이에는 연속성 낸 동성이 있었죠. 그래서 부권의 세계입니다. 페트럴 파워, 그러니까 그 수장, 리더가 이제 권력을 갖고 있고 이제 약간 조폭세죠. 이제 내가 이제 식솔들을 책임지는 그리고 이제 식솔들은 충성을 다하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왕권 왕권이 가진 그 부권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 이건 이제 의존, 서로 의존하는 존재의 긴 그 사슬이고 이게 굉장히 인격화돼 있어요. 인격적인 그 대상, 그 왕한테도 되게 이제 이건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뭐 왕, 그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인격적인 존경을 막 해버리는 그 대통령이 잘 돼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뭐 종교가 가장 심한 건데. 근데 이제 근대화 되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평등이란 것은 이 사실을 끊어내고 시민이 권력과 별다른 매개 없이 관계를 맺게 되는 원자와 과정과 그 궤적 가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자화라는 건 굉장한 대단한 그 존재 구조를 깨뜨린 거죠. 아까 지금 여기에는 저 뭐 공론장이라든가 그 경제 구조라는 것이 다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근대적 분화, 경계는 부권과 정치, 정치와 사회를 효과적으로 나누었으나 여전히 전근대적 통치 질서가 각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고 엘리트 남성들은 권리, 평등, 공화국을 이야기하지만 노예는 물론이거냐 계약을 맺은 하인을 부린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만큼이나 오게 된 것은 새로운 질서에 편입되고자 하는 충동이었다. 오랜 형식들과의 절연이 이루어져만 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평등의 위계를 대신하며 옛날에 인격적으로 개별적인 의존관계들이 해체되면서 동등한 주의에 대한 비인격적이고 일반적인 인정을 대체한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회의 규범이라는 것은 비인격화, 탈인격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게 그 아래에 종속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평등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 그렇죠? 왕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의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질서에 순복하는 거지.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뭐 훌륭한 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근대에서 이제 인격과 그 제도, 인격과 시스템을 분리되는 그런 이제 근대화의 과정을 걷기 물론 이게 오늘날 이제 문제가 돼서 다시 또 덕성주의로 돌아가긴 하지만 일단은 근대성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재밌는데 새롭게 이제 이상화된 인격이란 것은 그러니까 인간상이 이제 바뀌는데요. 여기서 아까 했지만 근면, 인내, 자립이 가능한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나 찰스 테일러의 굉장히 중요한 공헌인데 이게 이제 신앙심하고 연결됐다고 새로운 신앙심. 이건 이제 미국의 19세기 초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개개인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교회로서 절연하고 이때 이제 프리처치, 자유교회라고 하는 게 생기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생기거든요. 침례교도 생기고 빠르게 증가하는 종파들의 선택 가운데서 자기만의 형식을 추구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격적 독립은 사회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죠. 자제심 있고 정직하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질서와 진보를 결합한 새로운 사회의 초석이 되었죠. 그래서 자유는 더 이상 개인이 단순히 주권을 가진 인민에 소속되는 데 있지 않고 개인의 독립성을 의미했죠. 자유는 평등의 필수적인 토대가 되죠. 그것만이 위계적인 형식을 부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거, 사업가, 그러니까 사회가 장사꾼이 아니라 존경받는 인물이 돼요. 그래서 성공한 개인에 대한 내러티브가 확산되고요. 근데 이 성공한 사업가는 어때요? 자기관리 철저하고 성품도 좋아요. 그리고 젠틀해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또 사회적 부에 기여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행자가 된 성공적인 기업자라는 패러다임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 이 패러다임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찰스 테일러가 마지막 그 구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근대의 사회적 상상은 서양에서조차 이 국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셔널 히스토리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상이한 방식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창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정형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건 뭐냐? 이들 상상이 다른 문명권에서 강제되거나 채택될 때 서구적인 형식이 단순하게 반복되려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상상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 행위 주체성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행위 주체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실천과 제도와 역사와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사회적 상상력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뭐 대입했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대의 사회적 상상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근대성을 이식하는 방식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뭐 우리 한국의 공론장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식된 근대성, 이식된 공공성은 굉장한 이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책 보면은 제가 좀 뭐 놓친 부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 제한된 시간에 제가 열심히 강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마지막 10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이번 세미나 마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논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제가 강의 영상을 좀 너무 늦게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열심히 공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